불안과 공포는 우리 사회에 전혀 드물거나 낯선 요소가 아니다. 늘어가는 가계부채와 대규모 청년 실업 및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야기하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광우병 소고기나 살충제 계란 등 식탁을 위협하는 먹거리 문제, 발암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나 생리대 등 온갖 화학제품들이 지닌 위험들, 미세먼지나 오존 문제 또는 기후변화 문제나 각종 쓰레기 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갖가지 환경 문제들, 도로 위나 대형 건물 및 작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재난사고, 지진이나 원전사고가 가져올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위험들, 또한 주변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 및 테러 위협에 이르기까지 불안과 공포, 또 그것과 연결된 우울과 분노는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정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나 취업 및 결혼의 어려움과 부채 문제를 동시에 짊어진 20, 30대가 우리 사회에 대해 안고 있는 분노의 크기는 실로 상당한 듯하다. 인터넷 뉴스 기사 아래에 화나요를 클릭하며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으면 그 숫자도 엄청날 뿐 아니라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화나요라는 응답과 분노에 찬 댓글들이 주를 이룬다. 실업 문제나 다른 경제 문제를 다룬 기사들에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것도 화가 나고 평택항에 불개미가 발견된 것도 화가 나고 심지어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사 아래에도 화나요의 숫자가 좋아요의 숫자와 비등하게 표시되며 친북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분노의 댓글들에는 천여 개에 달하는 좋아요가 클릭된다.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을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는 예멘 난민들을 단적으로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혐오를 쏟아내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에 대한 이러한 배타적 의견과 태도에 너도 나도 좋아요를 매기고 난민 입국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 숫자는 순식간에 70만 명을 넘겼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들이 굳은 신념이 되어 분노를 이루고 폭발할 듯한 분노는 어떠한 진실 앞에서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분노는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 정서는 본래 사유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지만 또한 사유가 정지될 때 우리는 쉽게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힌다. 우리가 처한 사회 구조가 우리의 분노를 양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분노를 타인에게 전가하고 확대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인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해도 우리들은 선택하지도 않을 일들을 다른 국적,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기꺼이 하고자 청한다면 그들을 우리 사회에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토록 분노하는 한국의 가불 문화를 우리 스스로 사라지게 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편견으로 인해 생겨난 근거 없는 공포에 휩싸여 외국 국적의 난민들을 향해 우리 역시도 거침없이 또 다른 갑질을 해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트럼프는 인종주의에 기대어 미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기의 탓을 이민자들에게 돌림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집권에 성공했다. 그런 속에서 정작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별다른 제재나 처벌 없이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다시 성장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미국 재무부와 IMF,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멕시코의 정치 세력은 국내 자본의 대부분을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과 세계적 갑부로 성장한 몇 안 되는 자국의 부자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러한 상황 아래 자국에서 일자리를 잃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하는 멕시코의 가난한 이민자들에게 트럼프는 미국 실업 문제의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사업의 민영화 및 자유무역의 확대,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고국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불가능해진 경제적 취약계층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국을 떠나 국경을 넘어 일자리를 찾으려는 이들의 모습은 이제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한국의 사정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로 인턴십이나 취업 원정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전쟁이나 경제적 위기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고국을 등지고 타국을 떠돌게 된 이들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다시금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에 속하는 난민이나 이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전쟁 및 경제 위기의 실제적 원인에 대한 물음을 중지시키고 보다 커다랗고 근본적인 책임의 소재를 은폐시킨다. 군수산업의 폐지와 실효성 있는 전 세계의 군축 방안을 약속하는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매년 증대되는 군수품 개발과 국방비 규모로 인한 전쟁과 난민의 증가는 실로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예멘 난민이나 그들을 받아들인 한국 정부인가, 아니면 예멘 내전을 심화시키고 있는 예멘의 정치 세력들과 테러 세력들, 그리고 연합국 및 지원국들이 지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탐욕인가? 한국에 온 동남아시아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으로 합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주의 폭행과 임금 체불에 시달리며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이렇다 할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욱 나쁜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어도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를 기사화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국민들은 그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 이주 노동자들이 월 100만 원이 조금 웃도는 임금을 받으며 한 달에 2, 3일 정도의 휴일만을 제외하고 하루 12시간씩이나 되는 노동을 감내하다가 현행법의 까다로운 이직 조건 탓에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불법 체류자를 당장 추방하라는 주장만을 서슴지 않는다. 자본가 계층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취업난과 다른 사회 문제의 원인을 거침없이 그들에게로 돌리며 우리가 폭력의 원한에서 순환할 때 그들은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그들의 고국을 등지고 한국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분석하는 데에 몇십 분씩 시간을 할애하며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과 관심에 응답하지만 작업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한국 노동자들의 보도는 2, 3분 만에 끝이 나고 이주 노동자의 자살 사건 등은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이루는 한국 사회 안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을 향해 자본은 거침없이 달려가고 그러한 자본의 불균등한 배치와 분배로 인해 지속되는 폭력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사회 안을 맴돈다. 그렇게 헬조선은 영속된다. 헬조선이라는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당하는 고통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통해 세계 무대에 한국의 이름을 순위에 올리면서 위로되거나 치유된다. 1%의 땅 부자가 국토의 절반가량을 소유하며 OECD 국가 중 거의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단기의 근속연수를 기록하는 헬조선은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견딜 만한 살만한 나라가 된다. 스포츠를 통한 우리의 전국민적 환호와 단결은 헬조선을 변함없는 헬조선으로 만든다. 경기가 끝이 나고 고통이 다시 현실이 되면 헬조선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 되살아난다. 청년들은 이민을 꿈꾸지만 이민 자금이 없는 대부분의 흑수저들은 안정성 있고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이라 생각되는 공무원 시험 공부에 매달린다. 국사학 전공 교수도 풀 수 없는 국사 문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증가하는 경쟁률 앞에서 낙방이 거듭되면 청년들의 울분은 더욱 커진다. 수십 번의 입사시험과 면접을 거치고도 쉽사리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한 또 다른 청년들에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다른 청년들이 그들의 부모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 역시 분노를 증가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러하니 자신들의 일자리 문제와는 사실 그다지 상관도 없는 예멘 난민들에게 정부가 입국을 허락했다는 뉴스만으로도 청년들은 정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낸다. 우리 시대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분노라는 정서는 어떠한 정서일까?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이 지닌 다양한 정서들을 두 가지의 주된 정서인 기쁨 또는 슬픔에 연결된 정서로 나눈다. 기쁨은 어떤 신체가 지닌 존재 역량이 증가할 때 동반되고, 슬픔은 그와 반대로 존재 역량이 감소할 때 동반된다. 무한한 자연 안에 유한한 존재자들은 이러저러한 인과관계 속에 서로 연쇄를 이루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한 연관관계 속에서 외부적 존재의 힘에 의해 나의 신체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받을 때 나의 신체는 슬픔이라는 정서를 만들어낸다. 외부적 원인에 의해 나의 존재 및 행위의 역량이 감소할 때 슬픔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 스피노자의 에티카 3부에 열거된 정서들의 정의에 따르면 분노는 혐오의 정서와 연결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분노란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을 혐오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 욕망을 일컫는다. 우리가 혐오하는 것에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지,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곧 분노이다. 그런데 스피노자에게서 좋고 나쁨, 선과 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에 다시 연결된다. 스피노자는 기쁨을 인간의 더 큰 완전성을 향한 이행으로, 슬픔을 더 불완전한 상태로 향하는 이행으로 정의한다. 혐오는 외부적 원인에 대한 관념이 동반된 슬픔을 가리킨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는 혐오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혐오는 다름 아닌 슬픔의 한 양태이다. 따라서 분노 및 혐오는 슬픔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인 한에서 인간의 역량과 완전성을 감소시키는 정서일 따름이다. 서로 다른 성에 대한 혐오나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 등은 결국 자연이 인간에 부여한 존재 역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 안의 슬픔의 정서를 확대하고 서로 간의 긍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더욱 조화롭고 완전한 인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 자연 안의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없다. 모든 생명체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서로의 원인과 결과를 이루며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한 개체의 신체는 자연 안의 다른 존재들의 신체에 영향을 주거나 그 존재들의 신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기쁨이나 슬픔을 느낀다.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개체들 역시 따로 떨어진 고정된 실체인 것이 아니라 정서들의 연쇄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룬다. 폭력의 순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불합리한 공포나 분노를 합리적인 저항으로 바꿀 수 있기 위해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지성이다. 지성을 통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생명체들 간의 연속적 인과관계에 대해 사유함으로써 우리는 폭력의 올바른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제거하고 비로소 부정적 정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때의 지성이란 모든 정서를 초탈한 어떠한 감정도 배제된 상태의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슬픈 정서에 예속되지 않고 기쁜 정서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정서들은 지성이 성립되고 발전되는 전 과정 속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지성이 다른 폭력적 힘과 타협하거나 재결합하는 일 없이 모든 공포나 분노의 정서를 배제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성과 긍정적 정서와의 연결은 필수적이다. 힘들과 정서들이 본질상 개별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복수적이고 관계적인 것처럼 사유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나 전적으로 혼자 사유할 수는 없다. 사유의 장소는 사적 개인의 장소가 아니다. 인간이 함께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은 개체들 간의 차이를 사상시키고 사유 자체를 무화시키는 전체주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의 공통된 사유를 바탕으로 한 정치체제인 한에서 폭력을 내재적 요소로 하는 전체주의와 구별된다고 한다면 공포와 분노가 아닌 지성의 힘을 통해 우리가 사유하는 만큼만 민주주의는 현실화될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폭력이 혁명과 전쟁 양자 모두에게 공통 요소임을 지적하며 폭력은 법을 침묵시킴으로써 정치 영역의 예외적 현상이 된다고 했다. 정치적 한계를 구성하는 정당화가 폭력 자체의 정당화나 미화에 도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치적이 아닌 반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드러나게 된다.
폭력이 전쟁과 혁명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 한 엄격히 말해 전쟁과 혁명은 모두 기록된 역사 속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역사를 펼쳐가는 힘은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폭력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남김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성찰은 우리를 광화문 거리를 뒤덮었던 촛불들에 담긴 이중의 역설적 이미지, 소리 없이 흔들리는 촛불의 고요함과 동시에 촛불에 담긴 열망들 및 함성들로 이중화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만일 어둠을 폭력에 비견할 수 있다면 고요함 속에서 인내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촛불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촛대를 태울 것을 요구한다. 어두운 폭력을 몰아내는 것과 자신을 태우는 것 사이에서 촛불은 폭력과 비폭력 사이를 동요한다. 촛불이 만일 그 어떤 어둠도 사라지게 하지 못한 채 자신만을 태워버리고 끝이 난다면 그것은 폭력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현실화하지 못한 채 그저 폭력을 부정하다가 다시금 폭력에 집어삼켜지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각 국가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국가의 정치적 권력과 법적 권력의 내재적 관계는 그 국가 내 외부의 권력이 어떤 폭력성을 띠고 어느 주체에게 어느 강도로 어느 양상을 한 채 행사되고 있는지와 결부된다. 물리적 폭력과 법적 비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과 법적 폭력 또는 물리적 비폭력과 법적 비폭력의 관계에 대해 사유해야 할 것이다. 법에 담긴 정신적 가치가 물리적 법전, 법정, 법집행자, 여타의 법적 장치 등 다분히 물질성을 띤 주체 및 객체들과 결코 분리 불가능한 것이라면 말이다. 2008년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때 촛불이 이루어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저 그 주체들이 즐겁고 유쾌한 경험들로 채워놓은 과정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모든 의미가 읽히고 채워져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촛불의 성공 혹은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촛불에 대한 몰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 타올랐던 촛불이 한반도에 있던 어둠을 몰아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을 태우고 사라진 것에 만족한 것인지에 한 번 더 의문을 던지는 것은 폭력과 비폭력 사이의 서로 다른 길에 대해 우리가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간 쇠고기 수입 협정은 별 무리 없이 통과되었으며 미국 쇠고기는 수입되었고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으며 일부 시위대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5년 후 같은 정당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숱한 여론조작 사건을 발판으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촛불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다면 그리고 그 기쁨들과 슬픔들이 모든 주체들 서로 간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고 흘러들어가는 정서들이라면 촛불 안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촛불 안의 슬픔 또한 그 기쁨의 연장선 안에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크 데리다는 벤야민의 이름이라는 한 서원에서 최대치의 힘을 지닌 법적 담지자로서의 국가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무난히 테두리 지을 수 있는 범죄나 강도질 같은 형태의 폭력이 아니라 말한다. 국가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를 정초시키고 있는 폭력들을 변혁할 수 있는 힘, 또는 국가 안에 내재한 법적 관계들을 변혁할 수 있는 힘이다. 다른 말로 국가가 두려워하는 폭력은 스스로가 법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폭력이다. 만일 우리가 국가 권력이라는 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변형시키는 다른 길을 찾고자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국가 안에 내재한 폭력이 법에 대한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비폭력의 지점으로 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법적 관계들의 내재한 폭력과 비폭력의 요소들은 오직 역사적 과정의 구성체로서 억압과 저항의 총체적 산물일 것이다.
과거의 역사 안에서 저항과 비폭력으로 새로이 생성된 법적 구성체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면 현재의 역사는 다시금 억압과 폭력의 법적 장치들 안에 포획되어 버릴 것이다. 만일 2008년 촛불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려고 안간힘을 쓴 대신에 우리 시대에 이미 마련된 저항적 법적 장치들을 활용함으로써 다른 방향의 힘을 쏟았더라면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법적 장치들은 이미 국가적 장치이고 그러한 장치들을 통해 국가를 변혁시키려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출발하는 것이라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촛불을 출발시킨 서울 청계광장의 시위는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음으로써 1980년 광주 시위 때처럼 계엄령이 선포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 한국 국가 권력이 지닌 폭력성과 21세기 초 그것이 지닌 폭력성은 그 양상이 변모하였다. 그 변모된 양상이 폭력성의 저하라고 희망차게 이야기해도 될지가 조심스러워지기는 하지만 그 희망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그간 20세기 대한민국의 저항적이고 변혁적인 움직임들의 가치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21세기 촛불의 움직임은 분명 4.19 혁명의 움직임과는 다른 무엇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문제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법적이고 제도적인 활로를 찾지 못하게 된 것과 더불어 청와대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시민들과 공권력 사이의 충돌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과정은 시간적 선후를 갖는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아니라 나란히 진행되고 있었던 동시적 인과의 과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지도자를 향해 단순한 공포를 조장하려는 폭력적 대중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모두의 존재 역량이 더욱 증대될 수 있는 새로운 민중 혹은 다중의 모습으로 촛불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공권력의 바리케이드를 비켜나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나아가며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운 법적 구성체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을 때까지 축제와 토론 분위기 속에서 촛불을 더욱 밝혔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16세기 프랑스 학자 라보에티는 그의 저서 자발적 복종에서 폭군에 자발적으로 예속된 인민들의 노예 근성에 대해 말한다. 라보에티는 독재자는 인민들이 그에게 부여한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독재자는 인민이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막강할 뿐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보에티는 독재자를 향해 또 다른 폭력을 되풀이하며 인민들의 힘을 키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인민들에게는 자유에 대한 욕구와 의지만으로 충분하며 독재자를 창으로 찌를 필요도 없고 뒤엎을 필요도 없으며 다만 그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한다. 2016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박근혜 퇴진 요구 촛불 집회는 2008년 촛불과는 분명 다른 결과를 낳았다. 2016년 촛불이 새로이 타올랐을 당시 정치적 상황은 2008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많은 야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국회는 여소야대의 구도로 바뀌어 집권 여당의 입지는 좁아져 있었으며 이명박 정권 시기 촛불 집회 때와는 달리 집회가 합법적 활동으로 인정됨에 따라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저지하거나 연행해가는 일도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집회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해를 넘어가며 이어졌고 국회에서 탄핵 찬성 표결이 이루어진 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대중이 폭력적 권력을 향해 행사하는 또 다른 폭력은 다시금 폭력적 권력으로 회귀한다.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공통의 사유와 합의 없이 욕설과 분노만을 앞세운 정치적 운동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이전의 폭력적 사회 구조를 영속시킨다. 우리의 일상 속 폭력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면 촛불 집회가 그친 지금에도 우리는 계속하여 사유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한 폭력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우리 안에 폭력을 지속시키는 제도와 구조들의 물음을 던지고 그것들의 변화를 꾀하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된 주인은 민 자신인 까닭에 민주정치란 단지 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가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민 스스로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정책과 제도들을 함께 숙고하고 토론하고 합의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나와 관계를 이루고 있는 타자와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나의 욕망과 정서는 그저 나의 주변의 협소한 이해관계로부터 오는 편견에 의해 왜곡되고 폭력에 사로잡히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유하고 이해하는 관계의 외연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의 공포와 분노는 줄어들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역량은 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따라 확대되어 기쁨과 만날 것이다. 사유가 멈추었을 때 정서의 힘은 강하다. 우리의 공포와 분노가 강하면 강할수록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시금 사유를 출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폭력 앞에서 함께 두려워하거나 함께 분노하며 폭력 안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유하고 이해하며 우리를 가두는 폭력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때에야 나의 기쁨은 타인의 슬픔을 동반하는 기쁨이나 폭력과 공모하는 기쁨이 아닌 모든 존재 전체의 기쁨과 하나가 될 것이며 더불어 나의 역량은 어떠한 폭력도 허락하지 않는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곧장 향해 나아갈 것이다.